아, 달다 달어. 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날은 내가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줘야지.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혼자가 아닌 것 같네. 그냥 해 빨리. 어? 있었구나. 맨날 있었어. 그렇지. 그래. 그럼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자, 이 이야기는 우리 회사 선배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거든. 잘 들어봐. 그 선배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좀 놀던 그 친구들과 밤새 음주 가문을 즐기다가 새벽이 돼서 차가 끊기자 아지트화가 돼 있었던 한 친구의 집으로 몰려가게 됐대. 그 집은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 댁으로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반지 앞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이 친구들끼리 아지트화가 돼 있었던 거지. 그때가 여름밤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에서 화투나 카드 놀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래. 근데 그냥 창문으로 쓱 내다보는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아마 치객이 바닥이라도 넘어졌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새벽이 깊어가던 한 2시쯤 되는 시각, 한참 동안 친구들과 음주 수다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이 굉장히 허스키하고 드문드문한 신음소리를 듣고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에 그들은 창문이 맞닿아 있는 옆집 반지하에서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미친 듯이 욕을 막 퍼부었대. 그리고 나서 몇 분이 흘렀을까? 잠잠해졌다 싶어서 곧 다 잊고 다시 놀이에 열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1시간쯤 뒤에 다시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시작인가 싶어서 짜증이 났는데 이게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다 같이 무시한 채로 그냥 놀았대.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다시 잠잠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또 한창을 놀다가 한 새벽 4시경에 그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는 거야. 이번에는 신음소리에 뭔가 말소리까지 섞여서 들렸는데 웅얼웅얼하는 소리임에도 굉장히 가까이서 뚜렷하게 지하방에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지겹게도 한다 싶어서 이젠 그냥 웃어 넘기고는 조금 있으면 이제 첫차도 달릴 시간이고 해서 집에 들렸다가 등교하자는 등의 얘기를 했대. 그렇게 한 새벽 5시쯤이 됐는데 슬슬 첫차가 다니겠다 싶어서 모두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 나갔는데 대문 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뭔가 싶어서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지. 옆집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을 한 거야. 이게 머리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선배님과 친구들은 밤새 내내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야.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은 건지도 몰라. 누가 옆에 있어. 누가 옆에 있어.
야, 어때? 재밌었지? 아이, 내가 딱 털면 다 끝난다고. 야, 한잔해? 야, 그것도 무섭긴 무서운데 오늘은 내가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초등학생 때 얘긴데 우리 동네 기찻길에서 한 중년 남자가 기차에 몸을 던졌어. 온몸이 조각나서 여기저기로 날아간 그런 끔찍한 사고였어. 근데 진짜 기묘한 게 사진은 다 발견이 됐는데 머리는 보이질 않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하면서 막 난리 났었어.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 풀숲에는 가까이 갈 엄두도 안 났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발견이 됐어. 기찻길 인근 아파트 2층 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그 집은 평소 세탁기 뚜껑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안에 머리가 들어간 것도 모르고 계속 위에다 빨랫감을 던져놓은 거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머리가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탁기를 막 돌렸다가 왠지 돌아가는 게 시원찮으니까 뚜껑을 열었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 머리를 보고 그 난리가 난 거지. 내 기억으로는 사고가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머리가 발견되었다지. 그 사이 아무도 썩는 냄새를 못 맡았던 거야. 한겨울이라.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난 아직도 베란다엔 세탁기나 쓰레기통 두지도 않아. 어때? 무섭지? 온다. 메이제이도 한잔해. 아, 그럴까요? 한 잔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물고 갑니다. 네. 이게 부동산 회사 다니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자취하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아파트 열쇠를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왔다고 해요. 신분 증명서도 확인했고 서류상 신원보증인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열쇠를 직접 건네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담당 직원이 같이 가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확인 여부에 따라 보증인 책임을 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다들 이해했죠? 집에 가보니까 신문꽂이에 수북하게 신문이 꽂혀있는 게 보였어요. 이거 위험 신호거든요. 빽빽하게 우편물이 꽂혀 있어가지고 명백하게 몇 주는 지난 모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은 없고 집 안에서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직원은 혹시나 싶어 집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에서 안쪽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러고는 금세 돌아와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동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 입회하에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니 닫힌 커튼 틈새가 새까맸다고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파리가 우그르고 너무 막 싫어요. 야, 다 재밌네. 야, 나 맨날 혼자 하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씩 몇 배는 더 재밌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짠 한 잔씩 또 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재밌는 거 하나씩 또 가져오기. 오케이?
기억해. 아빠가 주변에 없을 때 삼촌에게 말 걸면 안 된다. 알겠니? 알았어요, 아빠. 그래. 자, 이제 옷 제대로 입자꾸나. 삼촌 도착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토미 삼촌이 보였다. 땡볕 아래에서 일한 탓인지 땀에 쩐 모습이었다. 어우, 밖에 아주 찐다죠. 안 그래? 삼촌은 바닥에 가방을 놓고 부츠끈을 풀며 말했다. 야, 오늘 재워줘서 정말 고마워. 아침에 나간다면 괜찮아. 아빠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자, 토미 삼촌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몸을 낮추더니 말했다. 아이 삼촌 왔는데 안 안아줄 거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삼촌 앞으로 두어 걸음 다가가 포옹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삼촌의 힘찬 포옹이 불편해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다. 어이구, 지금 바깥이 얼마나 더운 줄 알아? 삼촌이 내가 입던 긴팔 셔츠를 당기며 물었다. 오늘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순간 아빠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제 자리를 뜨라는 신호였다. 나는 비척대며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어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편한 자세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방 밖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몇 초의 침묵이 지나고 내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 남성 실루엣이 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 후로도 몇 초간 불편한 침묵만이 방을 채웠다. 조용히 내뱉는 숨소리만 아니면 아마 꿈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이 시간에 방에서 느껴지는 다른 이의 체온은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그가 물러나길 빌었다. 꼭 내 방에 와야 한다면 차라리 아침에 왔으면. 그가 손을 뻗어 날 만졌다. 그리고 배로 손을 가져가 셔츠를 올렸다. 곁눈으로 두 가지가 보였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약한 불빛과 내 속살을 바라보는 토미 삼촌의 눈. 삼촌의 거친 손가락이 내 등을 내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삼촌이 몸을 일으키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난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썼고 결국 성공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삼촌은 이미 가고 없었다. 아빠가 집에 안 계시던 그날 오후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얘야. 토미 삼촌? 그래, 삼촌이야. 집에 아빠 계시니? 아니요, 잠깐 가게에 뭐 사러 가셨어요.
잘 됐구나. 삼촌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잠시 머뭇대던 삼촌이 말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전화했단다. 그때 네가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깨어 있었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삼촌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그렇게 해줄 거지? 네. 그래, 착하다. 근데 너 몸에 그 수두룩한 멍은 대체 어쩌다 생긴 거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어? 이유야 다양하겠지. 흔해 빠진 것처럼 2등만 하는 학생이 1등을 미워할 수도 있겠고, 동생만 챙기는 엄마 때문에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지. 모든 걸 다 가진 친구를 쉬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녀석을 죽이고 싶기도 할 거야. 재미있는 건 그런 경향은 어릴 때 더 잘 나타나더구만. 최근 저주의 카페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어린 학생들이거든. 저주의 카페란 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지. 뭐 상상할 수 있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야. 왜 있잖아,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단순히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저주와 욕설을 빽빽히 적어 올리거나,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혹은 죽여달라고 사주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내 저주의 카페는 뭔가 좀 특별한 점이 딱 하나 있어. 바로 진짜 저주 방법을 판다는 것. 내가 고안한 저주 세트는 정말 엄청난 물건이거든. 누구든 한번 써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걸. 저주 세트가 뭔지 궁금하겠지. 제일 최근에 내 저주 세트를 사간 여고생 이야기를 예로 설명해볼까. 그 애는 자신을 왕따시키는 같은 반 여자애 하나를 죽이고 싶어 했었어. 원래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뭔가 관계가 어긋나버린 모양이야. 그 친구의 주도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게 도를 넘어서게 된 거지. 치를 떨면서 그년을 죽이고 싶다고 난리를 피워대더구만. 그래서도 그 애의 중후심이 느껴질 정도였어. 자, 여기서 내 저주 세트가 등장하는 거야. 내용물은 헝겊인형 하나랑 이름을 쓸 전 하나, 작지만 날카로운 조각칼 하나야.
별거 없어 보이지. 하지만 이게 인기가 정말 좋다고. 후기를 보면 효과가 기가 막히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다니까. 가격도 저렴하지. 학생들 코 묻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 그거로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모두가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지. 여튼 그 여학생도 내 저주 인형을 구매했어. 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뻔해. 택배를 받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는 첨부된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겠지. 첫 번째, 방에 불을 끄고 저주 인형을 앞에 놓으세요. 두 번째, 저주를 거는 칼로 손가락 끝을 베어 피를 내세요. 상처는 되도록 깊게 내어 피가 잘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의 피로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으세요. 네 번째, 천을 저주 인형의 몸 위에 잘 고정시키세요. 다섯 번째, 칼로 저주 인형의 머리를 강하게 찌르세요. 여섯 번째, 하루 동안 저주 인형을 상자에 담아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일곱 번째, 하루가 지나면 인형을 꺼내요. 배를 가르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뱃속에 있는 종이를 꺼내어 저주의 주문을 읽으세요. 분명 그대로 잘 했을 거야.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저주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멀쩡해.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잘 살고 있어. 인형에 칼 좀 꼽아 넣는다고 사람이 죽을 일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저주 세트가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모두가 칭찬하고 써보라고 권하지. 그 이유가 뭘까? 비밀은 인형 뱃속에 있는 종이에 있어. 에이즈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 아니야? 처음엔 지독히도 칭호하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돈벌이에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여흥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참 재미있지. 저주 세트를 사간 사람은 누구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 뭐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래서 시작한 일이니까. 시작한 이유가 뭐가 되었건 지금은 제법 쏠쏠해. 내가 하는 일이라 봐야 힘들 건 하나 없지. 나야 그냥 허접하게 만든 인형만 준비하고 조각칼에 내 피만 묻히면 돼. 이거야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내 저주 세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물건이 아니야. 반대로 사용한 사람에게 저주받은 질병을 내리는 물건이지.
여보세요. 또 난데. 여보세요. 미안. 잠시 패닉 상태야. 그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들이며 거리에 서 있어. 뭔가가 말소리가 안 보이는데? 숨소리인가? 뭐지? 젠장 씨, 저 와이프는 어디 간 거야? 아씨, 사람들이 내 집을 향해 걸어오는데? 여보세요. 또 난데. 그가 여전히 집 앞들에 서 있어. 우리 집 침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이름은 토마스인데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야. 몇 년 전에 진작 뒤졌어야 할 쓰레기 새끼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쥐죽은 듯이 바라보기만 하고 있어. 제 와이프, 젠장씨, 제 와이프는 어디 간 거야? 아까 있었는데. 잠깐 저기 보인다. 지팡이를 들고 오네. 저걸로 저 새끼를 한 방 먹이면 좋을 텐데. 야, 이젠 그 와이프도 우리 집 앞에 있다. 남편이랑 똑같이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어. 뭐 하냐고? 잠깐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화가 난 것처럼도 안 보여. 서로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잠깐만. 저 아이는 뭐야 이거? 이번엔 저 집 딸인 애나가 내려오더니 우리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잠깐만. 저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야. 이젠 가족 전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야, 근데 들어봐. 아까 저녁신문 배달하는 꼬마 토미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토미도 신문 배달하다 말고 멈춰서서 도로에서 우리 집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서서히 자기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어. 어린 아이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말이야. 도로의 차들은 한가운데 멈춰섰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얼빠진 듯이 내 집을 바라보고 있어. 맞은편 건물에 있는 더 이상 걷지 못하시는 여사님도 침실 창문을 여셨어. 실루엣이 여기서도 희미하게 보여. 양손을 창문 난간에 기댄 채 말이야.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어. 마치 죽은 것 마냥. 그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들이며 거리에 서 있어. 그냥 내 집 침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야, 잠깐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뭐가 움직인다. 뭔가가 말소리가 들리는데? 숨소리인가? 뭐지? 수백 명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 어떡하지? 아이씨. 잠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미안. 잠시 패닉 상태였어. 계속해서 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 단 한순간도 말이야. 잠깐, 지금 막 밖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내 집을 향해 걸어오는데? 아이씨,
나도 위층으로 올라갈 거야.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봐야겠어. 다시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허스키 다 분양됐나요? 아유,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눈도 파래요. 6월쯤이었을 거야. 친구랑 같이 화양동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내가 개를 좋아하다 보니 강아지 분양 카페에 자주 출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인가 경기도 쪽에 한 가정집인데 본인들이 키우던 믹스견이 윗집에 사는 허스키랑 놀다가 교배가 됐다고 새끼를 10마리인가 낳았다며 무료로 분양을 한다는 거야. 어미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애도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지. 강아지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 허스키라서 그런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는지 내가 여쭤봤어. 죄송한데 강아지 사진은 없나요? 아이고, 어쩌죠? 저희가 다른 애들은 다 찍어놨는데 하나 남은 애는 못 찍었네요. 게다가 또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한번 보러 오세요. 이쁜데. 사실 거리가 좀 걱정이었어. 내가 살던 곳은 건대 쪽인데 경기도 쪽으로 나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바람도 쐴 겸 지하철 타고 다녀오자는 거야. 결국 우리는 가서 확인하기로 했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다시 한번 전화로 위치 확인차 연락을 드렸어.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인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이번엔 아줌마가 아닌 아저씨가 받으시더라고. 땡땡역에 나오시면 그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그 앞으로 오시면 돼요. 혹시 내일 몇 시쯤 오시나요? 한 2시나 3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젠 아주머니가 받으시던데? 그러자 아저씨가 아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더라. 어제 잠깐 외출하느라 전화를 대신 받은 거라면서. 우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강아지를 데려올 케이지도 준비하고 노선을 어떻게 가야 할지 찾아보고 막 그랬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지. 거의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거의 뭐 역 근처가 그냥 허허 벌판이더라.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택시 정류장이 보이긴 했는데 택시 한 대만 서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땡땡역 앞에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이고, 이걸 어쩌죠? 제가 깜빡하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정류장 앞에 택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나는 네 라고 대답했고 아저씨는 또 다시 그러더라. 택시비는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오시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옆에서 친구가 덥다고 하도 칭얼대길래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해버렸지.
그리고는 택시에 올라탔고. 예, 어서 오세요. 나는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좀 촌이라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분께 여기 가주세요 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슬금슬금 출발하면서 내비 검색하시던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학생들 미안한데 내비에 주소가 안 찍히네. 그래요? 잠시만요. 하면서 강아지 분양자랑 통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저 택시 탔는데 잠시만요. 기사님 바꿔드릴게요. 하고선 기사님께 내 휴대폰을 드렸어. 둘이서 막 통화를 하다가 끊더라. 주소를 다 받으셨나 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저씨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막 씁씁거리시더라고. 그러더니 룸미러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설마 납치되는 건 아닌지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지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동네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강아지 분양받으러 가요. 강아지요? 네. 왜요? 나는 당시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괜히 공격적이었어. 아니, 그냥 아는 분한테 가는 건가 해서. 뭐지? 왜 묻는 거지 싶어서 나는 대받아쳤어.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아니, 좀 된 얘긴데, 학생들 또래 남자애들이 그때도 내 차 타고 이 주소지를 갔었거든. 걔 분양 받으러 간다면서 무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착해봤더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야 그냥 내려주고 와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걔를 데리러 간다는데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죄다 가려놓은 하우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곳에 왜 부르냐고.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물어봤어. 그 학생들 실종된 거예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갔을 때 근처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단 말이지. 그럼 분명히 택시를 타야 시내로 나올 텐데 그때 콜이 전혀 없었어. 지나가는 택시도 한 대도 없는 길인데 이상하잖아. 그리고는 물어보시더라. 어떻게? 학생들 이 주소지에 데려다줘? 아니면 역으로 돌아갈까? 우린 기사 아저씨 말씀을 듣고 곧장 역으로 되돌아왔고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 내가 내리기 전에 말씀 감사하다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근처에서 강아지 분양한다는 사람 조심해. 근처에 강아지 농장도 없고 분양할 사람도 없어. 어디서 자꾸 끌어오는지.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많이 알려줘, 주변에. 알았지?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당장 카페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혹시 몰라 그 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더니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안내 음성만 나오더라. 친구랑 만약 거길 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나는 지금도 어차피 갈 일도 없지만 그 지역 얘기만 나오면 괜히 인상이 찌푸려져.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이야.
리치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던 도중 낡은 캠코더를 하나 발견했다. 캠코더를 집으로 가져와 재생시켜봤다. 됐다. 누구든지 이 영상을 발견한 누군가에게 난 이 지옥 같은 섬에서 10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주위와 비교해보면 이제 내 감각은 거의 마비된 것처럼 보여. 그래도 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말이야. 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운 것만은 사실이야. 만약 이게 말이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찢어진 것 같아. 모든 게 그냥 멈춰버렸어. 이 현상은 서서히 진행돼서 처음엔 마치 모든 꽃과 나무가 갑자기 그저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가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게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마치 거대한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도 했어. 날 괴롭히던 건 그런 점진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어. 다만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난 내 아내 샤론이 작은 거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걸 그저 바라봐야만 했어. 아내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어. 마치 영혼을 들여다본 것처럼. 마치 영혼이 고통에 사로잡힌 것처럼. 요즘엔 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지저분한 소파 위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많아. 더 이상 아침마다 아내의 괴로운 표정을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난 아내의 얼굴 위에 하얀 천을 씌워놨어. 딸 개서린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경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대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애 겨우 6살밖에 안 됐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어떻게 고작 6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를 못 옮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악몽과도 같은 지옥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전부 헛수고였어. 파도가 말이야. 움직이질 않아. 이 시점에서 내가 미쳐가고 있단 걸 알 수 있었지만 난 배를 띄워서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려고 했어. 근데 그 모든 노력은 전부 의미가 없었어. 배는 쓸모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비행기도 몇 년 전에 추락해 엄청난 재앙만 초래했을 뿐이었어. 전화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죄다 불통이었어. 마치 내가 거는 모든 전화가 바로 끊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삐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에 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지금까지 8년을 혼자 지내왔어. 그런데도 내가 희망을 얘기하는 건 모두들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서야.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나를 괴롭힌 건 단지 8년간의 잔혹한 나날들 뿐만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아름답고 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점점 지쳐만 갔어. 몸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내 정신은 바스라졌어. 하지만 신이 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 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 갔고 다리는 둔해지고 내 움직임에 통제를 잃기 시작했어. 샤론이 굳어버렸을 때처럼 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 오히려 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어. 아내의 얼굴을 가린 천을 치워내야겠어. 하나님, 내 아내 샤론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워.
샤론. 내 몸은 이제 너무 뻣뻣해. 이젠 너무 굳어져서 당신의 이 손을 치는 것조차 많이 힘드네. 샤론, 살아. 남자는 아마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남자는 갑자기 굳어버렸고 캠코더는 쓰러져 둘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을 끄려는 순간 난 순간 굳어버렸다. 아내의 눈이 깜빡였다. 천국과 지옥을 가로짓는 신의 심판 따위는 그저 미신이었다. 신은 어린 양들의 죄악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이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지. 사후세계엔 지옥 대신 각 성경에 실제 죄악을 상징하는 천국의 집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신과 발걸음을 맞춰 들어간 곳은 세교계 집이었다. 집이란 말은 그리 정확한 명칭이 아니었다. 차라리 캠프에 가까운 그곳은 수만 평을 넘어서는 장엄한 살림 속에 이루어져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모래사장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히 누드비치였다. 멀리 뻗은 길엔 간간히 흩뿌려지듯 오두막들이 놓여 있었는데 오르가즘에 빠진 신음이 커다란 합창 소리처럼 새어나왔다. 선명하게 갈라진 복근을 가진 남자와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인이 나와 신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서로를 간지리고 낄낄거리며 지나갔다. 어때? 19명의 남녀가 유유를 즐기는 샴페인 욕조를 지나칠 때쯤 신이 내게 물었다. 머리 위로는 청소용품과 대걸레를 껴안고 통통한 아기 천사가 날아가고 있었다. 세격은 말이야, 아주 인기 있는 죄악 중 하나지. 슈퍼모델 같은 연인 한 쌍이 지나치는 것을 흘낏 바라보며 난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성별이고 외모고. 이곳에서는 어떤 독착증도 터부시되지 않고 어떤 욕망도 거부되지 않아. 꽤나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영혼을 결정지을 선택을 내릴 정도로 확신이 들진 않았다. 다른 곳들도 한번 보죠. 신에게 말했다. 우린 탐욕의 집으로 옮겨갔다. 호화로움을 뽐내는 수많은 맨션들이 열을 지어 서로를 과시하였다. 처음 들어간 탐욕의 집은 너무나 커서 내 고향 동네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크기의 침실이 딸려있는 맨션이었다. 탐욕의 집은 한순간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거대한 포도밭이 딸린 프랑스식 저택이 되었다가 또 다음 순간엔 숨을 먹게 하는 절벽을 등지고 서 있는 따뜻한 남국의 해안과
현대적인 맨션이 되어 나를 맞이하는가 싶었고, 감탄을 채 삼키기도 전에 황소가 들어가고도 남을 커다란 화로가 활활 타오르는 콜로라도의 스키샬레로 변하고 하는 것이었다. 탐욕의 집은 하나같이 다양한 이탈리아 스포츠카와 롤스로이스로 가득 찬 앞마당이 붙어 있었다. 보트나 헬리콥터, 그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네가 원하는 물건은 여기 다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너만의 세계지. 호프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싶었어? 네 전용 순금 헬리콥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스미소니한테서 사면 끝이야. 아니다. 그냥 스미소니안을 사도 되고. 역시나 매력적인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다른 집들을 좀 더 둘러보기로 나는 결정했다. 다음은 폭식의 집이었다. 최고 중에 최고의 음식만으로 가득 찬 테이블과 테이블의 행진, 아름다울 정도로 알맞게 구워진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와 버터를 듬뿍 얹은 랍스터 꼬리, 신선한 생굴과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의 선방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숨겨져 있던 먼지 쌓인 이국의 와인들. 폭식의 집에서는 모두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 가까이 소파에 누워 끊임없이 탐식하고 있었다. 아무리 베어 먹어도 음식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입안이 침으로 가득 차올랐다. 다른 집들의 음식은 폭식의 집 요리와 비교하면 톱밥만도 못하지. 폭식의 집을 즐기기 전까지는 진짜 천국을 봤다고 말할 수도 없어. 신이 내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계속 나아갔다. 나태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푹신한 매트리스의 바다와 공주와 완두콩 통화 속 이야기는 하찮게 느껴지게 만들 천국의 베개와 쿠션이 가득 쌓여 있었다. 천사들조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날개를 쉬어가기 위해 나태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의 천조각은 천사들조차도 흐물흐물 녹여버리는 듯 보였다. 분노의 집은 사실 내가 생각했던 지옥도와 가장 비슷했다. 불꽃, 책찍질, 고문, 유황. 다만 이곳에서 고문당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아니었다. 현생에서 만든 모든 적들을 손끝에서 놀리는 이들은 악마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이었다. 많이들 자기 아빠를 고르곤 하지. 전반적으로 부모한테 복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있잖아. 응? 그런 거. 아니 물론 꼭 가족들만 고르라는 법은 없어. 지상에서 누가 네 승진 기회를 빼앗아갔어? 여기서 갚으면 되는 거지. 다음으로 우린 시기의 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사실 원래 세계의 집과 많이 비슷해 보였다. 들어가. 신이 문을 향해 손을 허이허이 치며 말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걸음을 내딛었다. 그곳엔 에밀리가 있었다. 그년 내게로 달려와 내 목둘레에 발을 감고 작게 입 맞추었다. 난 고개를 돌려 신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우, 내숭 떨지 마. 나한테서 비밀 같은 건 없어. 네가 네 베프 아내를 좋아했던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에밀리에겐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에밀리를 남몰래 계속 그리워하며
어쩔 수 없이 네 아내랑 자리 잡은 것도 알고 있고. 자, 이 집이 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티켓이 될 거야. 나는 시기의 집에 주방을 바라보았다. 에밀리가 알몸에 에이프론만 걸친 채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파도치는 검은 머릿결이 주걱을 저을 때마다 어깨 위에서 살랑거렸다. 에밀리가 뒤돌아보고 내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곤 미소를 만연히 퍼뜨렸다. 네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아닌가? 신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다. 젠장을. 정말로 이곳에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난 고개를 저었다. 신은 당황한 듯 보였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 그가 말했다. 아직 자만의 방은 보지 못했는걸요. 신이 조롱하듯 말했다. 아무도 자만의 방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난 보고 싶습니다. 자만의 방은 지루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 안에 작업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맞아.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아무도 자만의 방을 택하지 않았어. 자질구레한 놀이개 딸린 건물에 영원히 앉아있는 것보다야 세격의 방에서 뛰어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폭식의 집에서 실컷 먹는 건 어때? 어? 아니면 시기의 집에서 에밀리와 함께하는 건? 나는 곰곰이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만의 방을 고르겠습니다. 신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봐 친구, 여길 보라고. 그는 하얀 방을 다시 한번 손짓했다. 딱히 더 살펴볼 것도 없는 방이었다. 아니, 대체 왜 남은 영겁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께선 제가 여기를 고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신에게 말했다. 그가 정령 신이라면 내가 가끔 얼마나 청개구리처럼 구는지 알 것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집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터였다. 신이 우거지상을 하며 내게 말했다. 알았어. 그는 나를 작업대로 이끌었다. 작업대의 정가운데에는 검은 공간이 있었다. 텅 빈 영원히 계속되어 온 공허가. 자, 이게 네 우주야. 시작까지 7일 남았어. 그는 작업대의 내 옆자리에 앉아 자기의 세계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니 룸메이트를 가져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네.
조선 숙종 때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얼마를 갔을까? 산 중턱에 숲속 한가운데 조그만한 초막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 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고 처녀는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앞들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하길 여기선 밥을 짓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다며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얼떨떨하였으나 처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 있었고 처녀는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 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처녀가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곳의 땅밑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처녀는 소금 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처녀의 말이 생각나기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아까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 장수는 자기를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집안 사람들과 함께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나무에 메어져 있고 그 옆에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곤 처녀가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리킨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 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습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를 했는데 그는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을 하자 홧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역시 죽였습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다가 3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장수에게 한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하고 한방에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위로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장례식 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